이 소화 난이도별 제조소 등 소화 설비의 기준, 이 부분도 법에 있는 그 별표 표 자체를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서 소화 난이도 등급이라고 하면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 각 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소화 설비가 각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등급을 나누는가, 그리고 어떤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가 주 시험 공부할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시험에 나온 부분만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 1등급이 가장 좀 심각한 등급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연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인 것, 이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또한 집안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이제 위험물 취급 설비가 있는 것, 이 높이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주유 취급소에 관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요. 자, 옥내 저장소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이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요것을 묻는 문제, 이게 2회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기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요것도 한 2회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처마의 높이 6m 이상의 단층 건물인 것인데 옥내 저장소면 이게 1등급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요거는 시험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3회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자, 아래 내려가면 옥내 저장 5개 탱크 저장소, 여기도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액표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요것하고, 그리고 네, 집안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이 높이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은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2012년부터 25년까지 5회 이상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내용 숙지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요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로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 몇 배 이상이냐, 요거 묻는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체 위험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요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네, 연결해서 네, 시험 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옥내 탱크 저장소에 관련된 기출문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액포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시험 문제 한 2회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 높이 6m 이상인 것.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자, 이제 5개 저장소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5개 저장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요거랑 요 밑에 네, 3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별표 11-3에 죄송합니다. 별표 11-3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요것도 요 배수가 네,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네, 몇 배 이상이냐.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는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이송 취급소는 이제 모든 대상의 공간이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에 해당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줄쳐 드린 부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의 제조소 등을 기준으로 어떤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 외우실 수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우선 옥내 저장소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이동식 외에 물 분무 등의 소화 설비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의 소화 설비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그럼 아까 그 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스프링클러는 되고요. 그리고 이동식 외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했으니까 이동식 말고 고정식은 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이 세 가지는 설치가 가능하고,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설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요. 네, 좀 어렵죠, 이 문제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2회에서 3회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내용 중에 이 인하점이 70도씨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종류의 그 이제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나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2016년하고 20년에 두 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똑같이 있죠. 그래서 어떤 소화 설비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요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지중 탱크 또는 해상 탱크 외의 것인데, 이제 그 밖의 것의 기준을 이야기를 할 때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활용해서 진화를 한다. 그 정도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시 문항으로 이 위에 있는 문제에 같이 삽입이 되었다.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건물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화 설비와 설치 기준인데요. 아쉽게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아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법령으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해당하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아직 없어요. 관련된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앞에서 설명드린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나 어떤 제조소의 기준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그 정도만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화 설비의 적응성은 이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앞쪽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 관련된 문제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화점 계산하면 이제 8.1 이상의 방사밀도를 보인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었었는데, 그때 공부한 것으로 가름을 하고 이 부분은 이 파트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책 낼 때 제가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경보설비, 피난설비 적용. 우리가 보통 소화설비라고 하면 이제 불을 이제 끄는 설비이고요. 경보설비는 알리는 설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설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 여기서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법적 기준이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또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연면적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옥내에서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해당이 되겠죠. 또한 이제 옥내 저장소인데 이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거나 또는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 단층 건물인 것,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유 취급소 중에서는 이제 옥내 주유 취급소에 관련된 내용. 제3절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적용. 이 파트는 이제 시험에 이번에 새로 편입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다루었던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보설비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법령에 기본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이 경보설비를 설치를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보설비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주로 이제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관한 요것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제3절 경보설비, 피난설비 적용. 이 파트는 이제 시험에 새로 편입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다루었던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그냥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보설비에 대한 그 정의가 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가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뭐냐면 경보설비라고 하면 이제 물질마다 지정 수량이 있겠죠. 그래서 각 물질의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런 시설에는 경보설비를 설치를 하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보면 주로 이제 많이 나온 것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별표 17에서 요게 그 별표 17을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보 설비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 설비, 요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좀 됐었어요. 제3절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적용. 이번 시간에는 경보 설비와 피난 설비를 이제 어떤 그 제조소 등의 구분에 따라 설치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일 내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우선 이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되는 경보 설비의 종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든지, 또는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 설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소 등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각각 경보 설비에 대한 종류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법령에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걸 설치해야 되는지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제 감지기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 이후 경보를 울려주는 설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사람 없이 화재를 발견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류가 P형과 R형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P형은 주로 소형 건물에서 사용하고 R형은 대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화재 탐지 설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 새로 편입된 부분이라 이제 소방 관련된 문제나 그런 이론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구성의 내용을 좀 보시고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의 역할을 숙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장까지 총 7가지의 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지기의 역할이 열이나 연기나 불꽃, 빛 등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제 화재 신호를 수신기 등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신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는 버튼을 우리가 발신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경보가 울리게 되겠죠. 사람이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에 알리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계기는 이제 감지기, 발신기에서 발생한 신호를 수신기로 전달하거나 증폭해서 이제 멀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신기는 신호를 받아서 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심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화재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자동 소화 설비의 신호를 보내는 우리가 중심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종은 말 그대로 이제 땡땡땡땡 이렇게 음향 경보를 울리는 그런 장치를 말하고요. 이제 위치 표시등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위치를 이제 불빛으로, 네, 불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빛으로 알려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시각 경보기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빛으로 경보하는 주로 이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종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장애인이 이제 못 듣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빛으로 경보하는,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동작 원리입니다. 이제 P형과 R형 두 형태의 동작 원리가 다른데요. P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건물에서 사용한다고 했고, 그리고 R형은 대형 또는 고층 건물에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게 다 똑같은데 이 중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차이가 있어요. 즉 여기에는 중계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높고 크기 때문에 중계기가 없는 경우에 신호가 끝까지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서 화재가 난 상황이나 그런 것을 이제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계기가 이제 증폭의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계기가 들어간 것이 대형과 고층 건물의 어떤 자동화 화재 탐지 설비의 흐름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설치 기준입니다. 여기 부분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설치 기준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필요한 것만 넣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메모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그 경계구역 면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기준은 이제 하나의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의 기준이 이제 2개 층 이상에 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2개 층에 걸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면적의 기준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두 개 층에 걸쳐도 됩니다. 네. 두 개 층에 걸쳐도 된다.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두 개 층 이상의 이 경계구역이 걸치지 않도록 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인데, 그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두 개 층에 걸칠 수 있다. 네, 이 내용도 메모하시고 같이 숙지를 해주세요. 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감지기가 이제 지붕 또는 벽의 옥내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이 옥내면한 부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이 좀 허접하지만 이런 형태. 그래서 그 옥내면한 부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그 벽면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면했다라는 것이 접한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의 벽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아까 이야기한 설명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비상전원 설치해야 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되고, 경계 구역은 반드시 2층 이상에 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2층 이상 걸치려면 단일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답은 3번이니까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셔야 이제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요. 불꽃 감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 151페이지에 그 5개 탱크 저장소의 어떤 그 제조소 등의 규모, 뭐 저장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요 두 가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두 개 다 이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런 조건 하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이지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속보 설비 모두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럼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5개 저장 탱크 외측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지지대는 벼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그 일반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에 이제 벽에 이제 옥내 면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5개 탱크이기 때문에 그 내 안쪽의 부분에 어떤 뭐 감지하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우선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재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에 불연성 및 불침윤성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 경우가 첫 번째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유재라고 하면 기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저장 탱크 사이에 설치하는 그 뚝 형식의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기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통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뚝 같은 것을 네, 만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기름통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름이 이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제 뚝을 설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방유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시설이 있는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 안전 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이외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꼭 암기를 해두세요. 이렇게 두 개.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속보라는 게 이제 빨리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이제 건물 안에 사람한테 이 화재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설비라고 하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119 신고, 즉 소방서에 알리는 설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종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이제 속보기만 단독적으로 설치한 형태고 B형은 수신기의 기능까지 통합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초 이내에 3회 이상을 자동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B형도 나와 있지는 않는데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 조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속보기가 뭐 음성으로 소방관에 통보하는 장치, 수신기는 화재 신호를 수신해서 화재 발생을 표시 경보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동작 원리나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설치 기준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앞에 나와 있는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고 얘네는 그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이건 소방청이 정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래 있는 내용 중에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지 한번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개 탱크 저장소인 경우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 5개 탱크 저장소인데 이거를 이제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 면제 사유. 인 경우에 이것을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가 자체 소방대를 가지고 있을 때 자체 소방대가 있을 때도 면제 사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안전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면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제가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출제되었던 문제거든요. 보시면 이제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면제 사유, 소방대, 그리고 안전관리자 상주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요거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4번이죠. 다음은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비상경보 설비는 이제 사람이 발신기를 이제 직접 누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서 이 화재의 사실을 알리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말하고요. 종류가 이제 비상벨식이냐, 이제 사이렌식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종으로 전달을 하고, 사이렌은 이제 사이렌으로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비상벨이나 사이렌 설비나 구성은 동일한데, 마지막에 이제 종이 있느냐, 아니면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 원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 범위에 새로 편입되면서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데, 굳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그 음향장치의 전격 전압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향장치의 음량이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자 아래에 보면 발신기의 이제 기준이 있어요. 설치 기준이.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자가 이런 수치를 물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데 각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비상전원 10분 이상, 60분을 지속하고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제조소 등 피난설비의 설치 대상, 종류 및 기준. 피난설비라고 하면 우선 정의가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말하죠. 그래서 피난설비가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 대상 및 기준은 얘는 시험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난설비 설치 기준을 보면 우선 주유취급소 등 건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유도등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옥내 주요 취급소도 유도등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꼭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 위험물 쪽에 있는 법령이라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위치라든지, 또한 이제 비상전원을 유도등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도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유도등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피난구로 유도를 하느냐, 통로 유도하느냐, 또는 계단 통로를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그냥 구별할 수 있게만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보설비, 피난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